여기 글자를 알기 전부터 노래를 불렀던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데뷔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에 그의 전성기를 입에 담을 수 없으며 음악을 넘어 사회적 현상을 만들고 결국에는 문화 그 자체가 된 남자. 오늘 살펴볼 인물, 바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1958년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캐서린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 조셉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일용직 노동자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9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함께 지내는 집은 겨우 방이 3개뿐이었죠.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는 매우 폭력적인 성격이었는데 자식들이 잘못을 하기라도 하면 손찌검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매우 아끼는 전자기타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그 기타를 옷장에 넣어두고 만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겁이 없는 성격이었던 마이클의 둘째 형은 종종 그 전자기타를 몰래 꺼내 형제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죠. 그러다가 그만 기타 줄을 끊어뜨리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아버지는 형제들을 때리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토하라고 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젊었을 적 뮤지션의 꿈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는 문득 호기심이 들어 아이들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들에게 엄청난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날부터 재능이 있는 자식들을 모아 매일 노래와 악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잭슨5의 출발점이죠. 당시 마이클 잭슨은 4살이었지만 곧 아버지는 마이클의 재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이클 잭슨은 5살의 어린 나이에 잭슨5의 메인 보컬이 되어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을 중심으로 한 잭슨5는 온갖 콘테스트에 나가 1등을 하며 상금을 휩쓸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차를 타고 매일 저녁과 주말마다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니저 역할을 하였죠. 그러다가 우연히 당시 유명 가수였던 다이애나 로스가 그들의 공연을 보게 되고, 이를 계기로 흑인 가수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기획사 모타운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1969년 마침내 잭슨5는 데뷔를 하였고, 이 밴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이클 잭슨의 인기가 가장 높았죠. 잭슨5의 활동으로 마이클 잭슨은 11살에 빌보드 1위에 오른 최연소 가수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솔로가 아닌 그룹이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고작 12살의 나이에 마이클 잭슨의 첫 번째 싱글 앨범 Got to Be There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1971년 발매된 이 앨범은 무려 100만 장이나 팔렸죠. 그리고 다음 해에는 뱅이라는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내는데, 이 앨범도 연달아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이 유명해질수록 그의 아버지는 마이클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품에서 날아갈까 두려웠기에 더욱 통제하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거꾸로 매달려 벨트로 온몸을 구타당하곤 했던 학대의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한 기억 외에는 아무런 추억을 갖지 못한 데에는 아버지의 책임이 컸죠. 마이클 잭슨은 결국 21살이 되던 1979년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는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었죠. 그의 아들은 이미 미국의 대스타였으니까요. 마이클 잭슨은 잭슨5 시절 알게 된 퀸시 존스와 함께 성인이 된 이후의 첫 앨범을 야심차게 준비합니다. 그의 이런 마음가짐을 알 수 있는 한 일화가 있는데요. 앨범 완성 직전 마이클 잭슨은 한 장의 메모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MJ는 내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나는 마이클 잭슨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 완전히 새로운 모습,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나를 잭슨5 시절 노래 부르던 꼬맹이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가수, 배우, 댄서가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자신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팝의 황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렇게 발매한 앨범이 바로 5집, Off the Wall입니다. 총 5개의 노래로 구성된 전체 앨범 중 3개의 곡을 직접 작곡하였습니다. 이 앨범은 빌보드 R&B 차트에서 무려 16주간 1위를 유지하였고, 이 앨범의 5곡 중 4곡이 빌보드 탑10에 들면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최고 기록을 달성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장 이상이 팔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죠.
그리고 저물어 가던 디스코 음악에 새로운 혁신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넘어 그동안 흑인 음악은 백인 음악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문 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이클 잭슨의 인생에서 최고의 역작이 탄생했다고 외쳤지만 마이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의 최고의 음악은 나오지 않았고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게 될 앨범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곧 세상을 바꾼 음악이라 평가받는 그의 6집 스릴러가 발매됩니다. 이 앨범은 1982년 마이클의 나이 고작 23살에 세상에 나왔죠. 그리고 이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이 앨범에 들어있는 7개 곡 모두 빌보드 탑10에 올랐으며 그중 특히 빌리진과 비트잇이 1위에 오르며 가장 많은 탑10 곡을 배출한 앨범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983년과 8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자 빌보드 200에서 37주간 1위를 유지하면서 신기록을 세웠고 무려 80주 동안 탑10에 머물러 빌보드 탑10에 1년 이상 머무른 최초의 앨범이 되었으며 또 198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그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마이클 잭슨은 빌리진의 공개에 맞춰 TV에서 문워크라는 춤을 선보였는데 사람들은 이 춤이 처음 등장한 바로 그 순간을 컬러 TV가 나온 역사상 최고의 장면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스릴러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더 이상 노래가 아닌 하나의 문화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음악적 현상이자 음악에는 마이클 잭슨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있다 라고 평가했으며 타임지는 역대 최고의 팝 앨범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앨범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당시 음악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모든 이들은 스릴러 발매에 빚을 지고 있다. 마이클 잭슨은 이 앨범으로 취향과 스타일 그리고 장르와 인종의 한계를 넘어선 최초의 슈퍼스타로 등극합니다.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인간을 넘어 신의 영역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를 시기질투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그의 약점을 잡으려 하는 기자들, 그의 추락을 바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들의 눈에 가장 띄는 것은 점점 하얘지는 마이클의 피부색이었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은 그의 피부색이 하얘지는 이유는 그가 백인을 동경하기 때문에 박피를 했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냈죠.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이번 영상을 위해 찾아보기 전까지 마이클 잭슨이 성형수술로 피부가 하얘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문득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사실 백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백반증이란 색소세포의 파괴로 인해 여러 가지 크기와 형태의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적 탈색소성 질환을 말하는데 실제로 마이클 잭슨의 여러 사진들을 보면 그의 피부가 균일하게 하얀 것이 아니라 반점처럼 하얗게 점점 변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이클에 대한 또 다른 루머 중 하나는 그가 엄청난 성형 중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이 또한 부정했습니다. 성인이 막 되었을 무렵 코를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코 수술을 한 적이 있고 턱에 홈을 판 것 외에는 얼굴 어느 부위에도 손을 댄 적이 없다고 하였죠. 자신이 이전과 달라 보이는 것은 채식을 통해 마른 몸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런 신체 변화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이클의 사진만 보아도 잭슨5 시절과 이후의 시절의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왠지 성형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또한 제 편협한 오해일 수 있으니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7집 배드는 스릴러가 나온 지 약 5년 만에 발매된 앨범으로 이전 스릴러의 주제가 대중성이었다면 이 앨범은 미디어 편향, 편집증, 인종, 로맨스, 자기개발, 세계평화 같은 다양한 사회적 주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이 나오는데 5년이나 걸린 이유는 전작의 성공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이었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악기 소리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다시 녹음했고 총 60곡의 노래를 쓰고 그중 30곡을 녹음해서 최종적으로 11곡을 앨범에 담았습니다. 이 모든 노래 중 단 2곡을 제외하고는 그가 직접 작곡했죠. 이 앨범은 발매 전부터 이미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앨범으로 평가받았으며 발매 후에는 바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하였고 총 25개 국가의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해 또 다른 새로운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 38주간 빌보드 200의 탑5를 유지하여 남성 솔로 아티스트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고 11개 곡 중 5개 곡이 빌보드 핫 100의 1위를 차지해 가장 많은 1위 곡을 배출한 앨범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앨범의 하이라이트는 스무스 크리미널로 이 곡을 통해 마이클 잭슨은 문워크를 잇는 또 한 번의 혁명적인 춤, 린댄스를 선보이죠. 처음 이 춤을 본 사람들은 사람의 몸으로 저게 가능해? 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춤은 신발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무대 바닥에 못을 박고 신발 밑창에 그 못을 끼운 다음에 몸을 기울여 이런 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의 7집 배드 앨범은 1991년까지 2,500만 장이 팔리며 스릴러의 뒤를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이 앨범이 1억 장 이상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에 미치지 못하자 엄청나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마이클 잭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세기의 아티스트상을 수여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음악인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영예란 영예는 다 누렸으며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과 정상들은 모두 마이클 잭슨과 만나고 싶어 했죠. 그는 피부색을 초월한 최초의 슈퍼스타였기 때문입니다. 이 앨범 때와 마찬가지로 마이클 잭슨은 후속 앨범에 대해 더욱 완벽주의적으로 작업을 했고 그의 8집인 댕저러스는 4년이 지난 1991년에 발매됐습니다. 이제 마이클은 30대가 되었죠. 이 앨범은 발매 직후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했고 그 기록을 4주간 유지했으며 총 10개 국가의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인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흥행수표를 넘어 하나의 주식과도 같은 위치에 서 있었죠. 1년 동안 이 앨범은 1,500만 장이 팔렸고 현재까지 3,000만 장 이상 팔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앨범의 첫 번째 싱글인 블랙 월 화이트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마이클 잭슨이 이 노래에 당시 400만 달러의 거액을 들여서 총 11분 길이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 이 뮤직비디오는 2시간 동안 총 5억 명이 시청하여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덴저러스 앨범에는 그의 확장되는 음악적 세계관이 깃들어 있는데 뉴잭 스윙, R&B, 팝, 펑크와 클래식 등 엄청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현대음악계는 마이클 잭슨의 덴저러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평했고 또 어떤 평론가들은 이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예술적 정점이며 만약 21세기에 발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평했죠. 마이클 잭슨은 1988년부터 약 300만 평의 땅에 수영장, 영화관, 농구장 같은 시설들을 포함한 마치 놀이공원 같은 대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택의 이름을 네버랜드라고 지었죠. 네버랜드는 피터팬에 등장하는 장소의 이름으로 아이들이 나이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마이클 잭슨에게 어떤 사람들은 피터팬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괴짜라는 뜻으로 웨코제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원래 천재들이란 유별난 법이죠. 이런 가십은 오히려 그를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더욱 범상치 않은 인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 네버랜드로부터 그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어느 날 운전을 하던 중 차가 고장이 났고 근처 카센터 사장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카센터 사장은 자신의 의붓아들 조단이 당신의 팬이라며 한 번만 전화통화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마이클은 이들 가족과 친해지게 됩니다. 마이클은 당시 11살이었던 조단을 예뻐했고 그들의 가족과 라스베가스, 모나코, 파리 여행도 같이 가고 자신의 저택인 네버랜드에도 초대합니다. 조단은 점점 더 마이클을 따랐고 때로는 같이 한 방에서 자기도 했죠. 그러나 조단의 엄마와 새아빠는 그들이 결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들 가족과 친해지며 곧 조단의 친아빠인 에반과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에반과도 친하게 지냈지만 에반은 곧 자신이 각본을 쓰고 싶으니 230억 원의 돈을 대달라고 마이클에게 요구했고 마이클 잭슨은 에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에반은 이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에게 나는 너가 내 아들을 성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나에게 2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너를 아동 성추행범으로 고소할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마이클은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하죠. 그리고 에반은 정말로 마이클 잭슨을 고소해버립니다. 경찰은 에반의 주장만을 가지고 네버랜드를 압수수색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가 후원한 아동들을 한 명 한 명 신문하며 그 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얻기 위해 유도합니다. 또 마이클 잭슨의 생식기 사진과 비디오까지 촬영했죠. 이 사건으로 언론은 모두 마이클 잭슨이 소아성애자인 것처럼 떠들어댔으며 마이클 잭슨이 광고한 상품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납니다. 마이클은 스트레스로 거의 먹지 못해 몸무게가 4kg나 빠졌으며 진통제에 중독되기까지 하죠. 결국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총 2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의를 해주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 사건이 진실인 것처럼 알려져 후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되죠. 사실 마이클 잭슨은 어릴 적 아버지의 학대를 겪었고 5살 때부터 가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아이처럼 뛰놀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로 순수하게 좋아했죠. 그런데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네버랜드에서 함께 노는 이런 일들이 결국 그를 소아성애자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이클 잭슨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세간에서는 소아성애자인 것을 숨기기 위해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을 이용하고 있다고 떠들어댔죠. 리사는 마이클과 나는 그 사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서로를 정말로 사랑했고 우리는 부부관계도 하는 사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언론은 무분별하게 루머를 생산해내며 마이클 잭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앨범인 9집 히스토리의 발매 소식이 들리자마자 과연 이번 앨범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라며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죠. 그러나 이 앨범은 발매하자마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했고 발매 직후 19개 국가의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총 6개의 싱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여동생인 자넷 잭슨과 듀엣으로 부른 스크림의 뮤직비디오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된 뮤직비디오로 기네스북에 올랐죠. 이 9집 앨범은 현재까지 2200만 장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앨범은 특히 마이클 잭슨의 인생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당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심리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 대한 비판이 내용의 중심이었죠. 미국 비평가들은 이 앨범에 대해 적대적으로 평가했으며 사회가 팝스타를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앨범의 전체적인 내용은 차별과 탐욕, 편견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죠. 마이클은 이에 대해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에서의 활동에 더 집중했습니다. 6년 뒤 2001년 발매된 10집 인빈시블은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정규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는 3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이전의 앨범들과 달리 발라드 중심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앨범은 총 800만 장 정도가 팔려 마이클 잭슨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중 최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되죠. 2003년 마이클 잭슨을 240일 동안 동행하며 찍은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영되는데 이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프로그램 속의 마이클이 지나치게 수줍어하며 유아같이 행동했고 또 주제와 상관없는 동떨어진 말들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방영 이후 마이클 잭슨은 즉각적으로 악의적인 편집이라며 반박했고 그의 아내 리사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 프로그램 속 마이클은 약물에 심하게 중독된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프로그램 후반부에 네버랜드에서 개빈이라는 소년과 함께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마이클은 나와 개빈은 한 방에서 잤다 라고 말했고 기자가 40대의 남자가 왜 소년과 한 방에서 자냐고 묻자 아이들과 자는 게 왜 이상한가? 그것을 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방영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본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그 둘의 사이가 부적절해 보인다며 조사에 착수해달라는 서신을 보냈고 결국 LA 경찰과 산타바버라 카운티 보안국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들은 개빈과 그의 가족들에게 마이클과 어떤 관계인지 물었고 그들은 개빈과 마이클 단둘이 잔 것이 아니고 개빈과 그의 동생 그리고 마이클과 그의 자식들이 모두 함께 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죠. 그런데 이후 갑자기 개빈의 가족들은 입장을 바꿔 마이클이 자신들을 네버랜드에 납치했고 개빈을 성추행했다. 촬영 당시에는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경찰에 고발하죠. 곧 경찰은 마이클 잭슨을 구속했고 그는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나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또다시 네버랜드를 수색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죠. 게다가 개빈의 가족들은 마이클 잭슨이 네버랜드의 열기구로 자신들을 납치하려 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댔고 당시 재판을 직접 본 기자들의 대다수는 이미 그가 무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마이클 잭슨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첫 번째 조단의 사건으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그의 무죄 판결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을 가장 바보스러운 미국인 1위로 뽑았고 또 그가 돈의 힘으로 풀려났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슬픈 사실은 마이클 잭슨은 정말로 순수한 호의로 개빈과 그의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케빈은 암에 걸린 소년이었고 죽기 전 만나고 싶은 연예인 3명 중 1명이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이클 잭슨이 케빈의 병원에 찾아가면서 이들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은 20번 정도를 병원에 찾아갔고 치료비를 내주었으며 그들에게 차를 선물했고 또 케빈의 치료를 위한 혈액을 모으기 위해 네버랜드의 모든 직원들에게 혈액을 기부하도록 하기도 했었죠. 이 재판 이후 마이클 잭슨은 자신이 17년간 살았던 네버랜드를 떠났고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네버랜드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이후 마이클 잭슨은 미국을 떠나 바레인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는데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을 보면 휠체어를 타는 모습이 보여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네버랜드 직원들에게 제때 월급을 주지 못해 폐쇄 조치 당하기도 하여서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파산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2009년 3월 어느 날 마이클 잭슨은 영국의 This Is It이라는 콘서트를 발표하면서 컴백을 선언했습니다. 단순 컴백 선언이었지만 BBC, CNN, ABC 등 영미 주요 언론들은 방영하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로 이 모습을 생중계했죠. 그러나 컴백을 한 달 앞두고 마이클 잭슨은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급성 프로포폴과 벤조디아제핀 중독, 둘 다 마약 성분은 없는 약물로 벤조디아제핀은 불안 증세나 불면증을 치료하는 약물이고 프로포폴은 마취 요도제였습니다. 현재는 프로포폴이 불법 약물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마이클의 주치의로 고용된 지 얼마 안 된 콘라드 머레이가 마이클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이용했는데 프로포폴은 마취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면제 대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해버린 것이었죠. 물론 주치의는 자신은 말렸으나 마이클이 처방해달라며 고집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주치의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게 된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에 주치의는 과실치사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사망 이후 알고 보니 그는 소니의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75만 개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빚을 전부 처분하고 나서도 약 1조 5천억 정도의 재산이 남아있었죠. 전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평생 루머에 고통을 받아야 했던 인물. 그러나 신이 만든 것 같은 음악으로 현대음악을 넘어 문화 자체를 한 단계 진일보시킨 인물. 영원히 우리에게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인물. 지금까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